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아파트 시장에 5년 전 시장이다, 7년 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하시는 나는 부자 김영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석 위촉에 나왔네요. 네. 네. 야, 지식산업센터 요즘 핫한 상품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모든 투자자의 걱정이 이제 종부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예.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단속. 아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어떤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하는 정부의 규제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투자고 거기에다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올 초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아파트 시장에 5년 전 시장이다, 7년 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아파트로 분양권을 5개, 6개 못 샀으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계약도 가능하고 그러네요. 대출도 가능하고. 오늘 이제 지식산업센터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분양권을 샀을 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몇십 대 1, 10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잘만 하면은 이제 요거는 저기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해서 추첨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디 보면 깜깜이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서 청약서를 사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뭐 피 안 주고 계약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거니까 여기 보면은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초기에는 투자자가 없다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또 피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떻게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받는 상품인 지식산업센터를 들고 나오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핫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내주셨고 오늘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모르는 이유가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이게 모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청약홈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사실 인터넷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치면은 이거 지금 지식산업센터죠. 지식산업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렇게만 쳐도 무한한 정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액터들, 시행사, 분양대행사, 직원들, 중개업자 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정보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블로그에 이게 네이버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나 이런 데서 보통 사이트를 있잖아, 홈페이지에 올려주는데 이건 그거 자체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분양이 끝나고 나서 올리고요. 그리고 사이트 자체도 없어요. 있는 것은 대형 지식산업센터만 있고 좀 소형은 아예 사이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양 시작한다고 말 나오기 전에 분양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그럼 이걸 살려고 하면은 분양 받으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입지 평가, 상품 평가, 가격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성수동, 그다음에 영등포구, 가산동, 구로동, 뭐 문정동, 그다음에 문정동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대표고 그다음에 안양이라든가 외곽지 일기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그 아파트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공부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쉽다.
오히려 쉽죠.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지방 볼 것도 없어요. 어. 서울 수도권만 보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이 아니고 뭐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파트의 비교 평가를 오케이. 지방은 볼 필요도 없다. 수도권만 봐라. 그렇죠. 네. 수도권만 보도 뭐 널렸는데 그리고 지방까지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세대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별로 없고요. 일단 입지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된다. 많이 해야 돼. 정말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인터넷에 찾고 공부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 어떤 게 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분양대행사나 부동산을 계속하면 정보가 또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을 또 채팅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계속 정보도 또 올려주고 오케이. 그런 정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자기가 지식산업세 분양하는 데를 찾고자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공부의 100분의 1 이하만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네네. 아파트는 사실 하루만 해도 분양하는 게 몇 군데 되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하는 게 한 달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굉장히 많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정보를 찾는 방법도 우리가 컨택하는 방법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그럼 이게 수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서 팔아서 남았을 때 시세 차익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월세형 수익형 학생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있을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때요 이게 지금? 자, 지금은 과거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이제 월세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보다니까 월세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장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갭이 적으면은 전세가가 밀어올리잖아요. 그렇죠. 전세가가 밀어올리거든요. 네네. 아파트가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이 지금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분양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내가 볼 때는 따라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이게 누가 샀어요. 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격이 비싸게 높은 최고 가격에 거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은 월세를 올려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월세 가지고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오고요.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따라 올라듯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월세가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이제 상가 투자도 보면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상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듯이 지식산업센터 일반 상가들도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층 장사하는 가게는 힘들어도 사무실 용도로 쓰는 사업자들은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다 뭐 이렇게 내빈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는 그런 사무실은 불황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아파트 수익률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은 5억에 전세 내놓으면은 내가 5억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럼에도 투자하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물론 외곽지로 가거나 약간 떨어지면 수익률이 꽤 나오는데 도심에 있는 좋은 지식산업센터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시세 차익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강남의 상가가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외곽지로 나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강남 상가를 살래 외곽지 상가를 살래 강남을 산다고 해요. 왜? 차익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상가를 사거나 뭘 살 때 수익률만 따지고 투자를 하면 그것도 실패 투자다. 가격이 오를 만한 수익률이 적어도 가격이 오를 만한 상가를 투자하고 아파트를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지휘센터는 뭐 서울이라고 규제가 더 많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없어요. 그런 거 없죠?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기역 아무 상관없이 똑같아요. 분양권을 100번 거래도 되는 거죠? 100개 사도 되죠. 100번 거래도 되는 거죠? 그 뭐 중과되고 그런 거 없죠? 없어요. 네. 중과 100번 거래. 그러니까 오늘 사갖고 내일 팔아도 중과되는 거 없어요, 이건? 중과 없죠. 세금이 얼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아파트처럼 단기 매매가 뭐 60% 50%겠죠. 예. 이거 일반인들도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뭐 법인이나 예.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제조하거나 그렇죠. 이런 사업자가 있어야지 법인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일반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식산업센터가 사업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죠? 예, 사업자들을 위해서 예. 아파트처럼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건데 네. 일반인들은 못 사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네네. 일반인들이 사업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누구나. 그렇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일반인이었죠.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하고 있고 그렇죠. 주부도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럼요. 직장인도 사업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 사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쇼핑몰을 하던 뭘 하던 네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은 안 되고요.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네. 지금 분양권을 사게 되면은 사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사업자를 만든 다음에 분양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분양권을 산 다음에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뭐 불법 탈법 이런 거 없는 거죠? 불법 없죠. 왜 그러냐면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업자가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산다. 오케이. 두 번째. 그다음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받는 게 완공 연재예요. 2년 후에요. 네. 그러면 내가 2년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완공 시점에. 오케이. 그러면은 사업자를 2년 후에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샀다는 것을 지금 샀는데 완공이 2024년이다. 그러면 24년 예비 사업자를 내요. 그래서 완공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사업 안 하고 말씀드린 대로 네. 시세 차익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이 안 되고 등기칠 여력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계획을 짰다가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게 불법적인 거라든가 그러진 않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월세를 줄 수는 있나요? 월세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월세는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월세를 못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식산업센터가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가 바뀌었어요. 다시 또 풀렸다고 했다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사업을 아는 사람 못 사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경기가 확 꺾였잖아요. 2008년, 6년도, 5년도에 경기가 확 바뀌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안 받고 그러니까 완전 미분양했었고 맞아요. 완전히 힘드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들이나 일반인이 사서 사업자한테 빌려줘라. 그렇지. 임대 사실 그게 맞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맞아요. 건물이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것보다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세를 주고 들어가서 내 자금을 사업하는 데 투자하고 싶지 건물 사는 데 투자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사서 그걸 임대 내주면 사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죠. 사기 힘들고 사기 힘드니까 나 월세를 살래? 전세로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 서울에 와가지고 2년 3년 거주하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세 살아야 되잖아요.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사서 전세 월세 내듯이 지식산업센터도 무조건 사업자만 사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은 투자를 하고 사업하는데 돈을 쓰고 싶은데 사가지고 하라니까는 못 사니까 맞아요, 일반인들이 사서 전세를 내라 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분양을 받아서 임대는 게 정상적이다. 그 두 번째 산업단지에. 산업단지에는 임대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좋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것도 열려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월세 내라. 이렇게 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단지도 월세가 된다. 이제 임대가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구로나 가디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긴 국가산업단지도 서울에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게 규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거기도 보시는데 임대가 가능하다. 예,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체 분들한테 저는 이게 선택의 대안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월세를 내고 그냥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목돈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적은 보증금에다 월세 내는 게 훨씬 편한 것들이고 그냥 뭐 원래부터 갖고 있던 분들 갖고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러네요. 언제든지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사업을 알겠습니다. 20평 있다가 40평, 60평 계속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사업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건 또 왜냐면 세금이 왔다 갔다. 왜냐면 이거 정말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투명해요 여기는. 투명해요. 예, 이건 현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세금 신고 다 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선센터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좀 단순하면서도 예. 명쾌하네요. 명쾌하죠. 예. 명쾌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원래 아파트가 제일 명쾌했었는데 워낙 규제가 많이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지금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질선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궁금한 게 명쾌해요. 그냥 여기는 2년 지나면 일반 과세고요. 2년 지나면 일반 과세. 예, 무조건 일반 과세, 중과세 없고요. 네. 취득세 4.6 땡. 이거는 뭐 일반 뭐 상업 상가나 똑같네. 예. 그다음에 중과세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채 갔던 열 채 갔던 각각이지 합쳐서 종부세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정부세는 100억 이상이 돼야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구나. 나오긴 나와요. 100억이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 100억. 100억 이상이 넘으면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도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있죠. 실거래가랑 공시가격이 다른가? 이것도. 예. 그 실거래가하고 틀리죠. 아무튼 이제 이거 100억대 기준까지는 종부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세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양도세 정도 필요 없고. 취득세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게 맞는 거 그다음 같아요. 대출 80% 나오고. 일반인들도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예. DSR이 있잖아요. 내 능력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DSR이 있는데 자, 요걸 이야기 드릴게요. 땅과 상가와 그다음에 아파트는 담보 대출이죠. 땅과 상가와 아파트는 담보 대출이다. 예. 근데 아까 지식산업센터는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출은 사업자금 대출이에요. 그러면 내 신용도하고 무관한 거죠. 신용도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대표자의 신용도 대표자의 신용도가 그다음에 은행의 주거래 은행이면 좀 더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은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사업자 대출이고요. 사업자 대출이고 매매가의 80%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을 하면은 90% 나올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땅과 상가도 이 DSR을 고려하는데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대출 측면에서는 최고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 품목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담보 대출, 여기는 사업자 대출. 심지어 뭐 담보가 많다 하더라도 땅은 50% 이상 받기 힘들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건 80% 뭐 사업자 직접 운영까지 하면 9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자도 싸요. 이게 사업자니까. 아파트 대출이 뭐 3% 후반대다 하면 이거는 2% 후반대. 그래요? 1% 이상 싸요. 원래 주담보가 제일 싼 거 아니었어요? 사업자 대출이 요즘은 싸구나.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야, 이거 종부세 얻어서 이런 데다 지원하는구나. 아니. 네네. 어쨌든 명쾌하고요. 그다음에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투자의 규제나 어려움들이 다 피해가 있으면서도 확실한 투자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분양 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 관련.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아까 처음 서두처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규제라고 하는 게 뭐 딱
두 가지죠. 세금과 대출일 텐데 야, 뭐 세금 대출은 대출. 뭐 원래 잘 안 줬으니까. 근데 세금은 진짜 이게 날이 갈수록 매년 올라가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부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롤로그에 아주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산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6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 예.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주택에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을 너무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는 건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지산이 완벽하게 좀 해결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서울 도심의 준주거 지역은 전체 면적의 3.3%로 예.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 지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많지 않아서 그렇죠. 예, 이게 또 상대적인 또 희석성 때문에 땅가격이 올라가면서요.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전에 구축과 저 앞에 분양했던 것들이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것도 결국은 수급 논리인데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은 3.3%밖에 없는 준주거 지역을 요즘은 네.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요. 더 줄겠네. 더 줄어요. 아. 그래서 지금 영등포 같은 건 재개발 재건축의 준주거 지역인데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데요.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만 지을 수 없으니까 일부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평 재개발이나 이런 걸 잘 보면은 제일 뒤쪽에 이제 나오거든요. 네. 아파트 뭐 3,000세대 지식산업센터 몇만 평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도 분양받고 지산도 분양받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상가나 빌딩 위에 층고가 높고 제조업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다. 100% 공감하는 게 그렇죠. 제가 얼마 전까지 지산에 있었잖아요. 예. 천장이 높아서 제가 책꽂이 많으니까 책꽂이를 일반 집안에서 높이 쓸 수 없는 높이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지산은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공간이 없어졌어. 그러시구나. 그만큼 지산이 층고가 높아서 잘하면 복층도 나올 수 있는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층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죠. 예, 아무튼 이게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일단 또 이 주차가 자주식 주차로 해서 굉장히 넓잖아요. 네, 맞아요. 편안해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쓸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신축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되게 클 텐데 그렇죠. 오피스텔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그 기계식. 그래서 저는 지산이 공급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채워지는 이유가 빌라나 주택산세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계속 상위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빌딩 있죠. 네. 빌딩이 주차 공간이나 타워형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크니까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과 창고나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앞으로 상위 계층으로 옮기듯이 지식산업센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많이 그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그쵸. 공급이 돼도 만약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빌라나 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가 공실이 생기고 새 아파트는 완전 차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다. 일반 오피스 적은 상가 빌딩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상위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장이나 오피스 이런 데가 공실이 생기고 이쪽으로 상위 이동한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좋은 방법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새 아파트 수요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쪽에 수요가 몰리는 것처럼 지산도 지금 최신 나오는 지산들이 워낙 또 좋고 과거보다 주차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모든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 수요가 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점점 또 대형화돼요. 지산. 또 대형화. 그렇죠. 요즘 제가 있었던 당산 SK 부연센터도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아무튼 분양가 대비 3배 나오도 오른 쪽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수요가 계속 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산 여러 가지 세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산이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입지들 한번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요 입지들 분석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부에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여기는 입지 공부할 게 없다. 딱 지역이 한정돼 있다. 이제 지금 대부분 서울하고 서울 대부분이고 이제 좀 경기도 일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지산이 전혀 안 먹혀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가 서울 도심권에 생긴 지가
그 2000년도부터 해서 그렇죠. 한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일자리나 여러 가지 오피스 사용에 봤을 때는 서울 도심권과 인천에 활성화돼 있고요. 아, 인천에도 좀 활성화돼 있어요? 예, 인천에도 어디? 인천에 무슨 공단인지 공단 쪽에도 인천에 이제 내가 이제 두 가지 확신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핵심인데요. 네. 강의 내용의 핵심인데 지식산업센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피스형. 오피스형.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네. 두 번째는 제조용 공장.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네, 말 그대로 여기 진짜 아파트형 공장이네. 공장. 그렇죠. 네. 아파트형 공장처럼 돼 있고 제조용이고요. 근데 두 가지인데 오피스형은 말 그대로 사무실 용도로 쓰는 지식산업센터예요. 공장이에요. 근데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예,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우리나라가 제조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다 뺏기다 보니까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벤처기업이 일어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딱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는요. 도심 서울 역세권에 투자를 해라. 도심 역세권. 도심 역세권. 네. 자, 두 번째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도심 역세권은 제조용을 안 만들어요. 네. 왜?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 해도 충분하게 분양이 되면서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그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어디로 가냐? 약간 외곽지로 가겠죠. 이기 신도시나 아니면 인천이나 아니면 뭐 약간 외곽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곳은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사는데 오케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무조건 사면 안 돼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그 지식산업센터 문 앞에까지 딱 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오피스에. 그렇죠. 내 지식산업센터에 차가 앞에 딱 대고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요즘은 옛날 것은 어떤 거 있냐면은 제조용 지식산업센터인데 불구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올려서 상하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건 불편해요. 그렇죠. 또 잼이 걸리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차에서 하차해서 엘리베이터 올려서 그걸 또 끌고 물건까지 가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맞아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서 차가 올라가서 문 앞에 탁 대고 요즘은 차가 아예 공장으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아, 오케이. 봤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자, 그런 것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했듯이 도심 역세권은 지하철 역세권에 오케이. 도심 걸 투자하라. 두 번째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는 제조용 공장은 외곽지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 네. 그런데 어떤 걸 하면 안 되냐? 외곽지에 오피스용을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네. 힘들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인기가 좋다고 해서 막 그걸 갖다 막 사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임대부터 해서 프리미어 가격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 상당히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거. 앞으로 지하철이 여기에 생긴다라고 해서 오피스형 지산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홍보들을 하죠. 홍보를 하죠. 근데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요. 완공하는데 2년 6개월 걸리죠. 그렇죠. 한 3년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것이다. 언제? 착공도 안 했는데 10년? 우리 미래의 꿈을 파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 미래의 꿈을 파는 거는 고침하자. 조심해야 돼. 미래의 꿈을 파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맞네요. 이거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거주용이니까 리스크가 좀 적죠. 내가 살면 되니까. 그리고 거주용이니까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닌데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임대가 안 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피를 주고 팔 목적인데 그럼 팔 수도 없고 되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갖고 있다가 등기를 쳤는데 공실이야. 그러면 재산세도 내고 또 그 관리비도 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휘산업센터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이런 것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뭐 그런데 이제 것도 뭐, 예. 투자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좋은 거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자니까 뭐 실사용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휘산업센터 실사용자면 무조건 지산을 사서 이용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용료 이자가 아까 싸다 했잖아요. 그리고 월세보다 이자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동안 지산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훨씬 꼭 먹고 안 먹고죠. 그래서 무조건 사서 내가 지휘산업센터를 무조건 내가 이용해야 된다. 필요하다면은 무조건 사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정말 거의 뭐 지산에 거의 모든 걸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 진짜 지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피스형이 있고 공장형이 있다. 그렇죠. 오피스형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오피스처럼 출퇴근이 편해야 돼. 그렇죠.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출퇴근이 좋아야 돼요. 예,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없는 위치면은 오피스형으로서 인기가 없는 거다. 그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가끔가다 홍보를 여기 역세권이 생길 거라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 확정도 안 돼 있고 그냥 계획만 있는 거야. 계획 착공 들어가도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4차 국가 철도망에 포함이 됐대. 근데 아직 그 뭐 예타도 통과 안 했어. 그럼 이건 10년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오피스형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는 넓은 면적과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물류가 중요한데 물류가 중요하죠. 예, 톨게이트나요. 예, 서울 도심에서 밖에 나가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이게 뭐 비싼 거 둘째치고 그런 건 차라리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건 역세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망이나 ICF이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지들은 공장이 좋은데 이제 이왕이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드라이브 인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내 사무실 앞에다가 차를 대고 바로 뺐다. 이게 3층, 4층, 5층도 드라이브이 되는 거죠? 예, 3층에서 7층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1층, 2층이 상가고요. 예. 3층부터 7층까지가 드라이브인이고 7층 이상은 또 오피스를 분양해요. 그렇죠.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1층, 2층, 3층이 피가 많이 붙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끌고 7층까지 올라가면 멀잖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피가 좀 그렇겠네. 덜 붙고요. 1층, 2층, 3층, 지하 1층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조형이면. 그렇죠. 제조형이면 그리고 오피스형이면 높을수록 분양가가 좀 비싸고요. 이게 아파트랑 똑같은 거네. 비슷하죠. 예, 뷰가 또 좋은 거고. 그렇죠. 사실 근데 아파트도 그렇고 지산도 그렇고 뷰 뜯어먹고 살진 않거든요. 사실 딱 입주해서 와 멋지다 이렇게 하고 안 봐. 아, 그러니까 내가 팔 때. 예, 맞아요. 그 경감하는 게 처음에 저 당산 갔을 때 9층에 있었는데 뷰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가끔가다 엘리베이터가 잼이 걸리거나 그러면 계단을 걸어가고 싶은데 이게 9층이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튜브 오픈하면서 4층으로 하나 다시 해서 들어갔거든요. 4층은 이게 3개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올라갈 만해. 내가 지금 2층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좋더라고. 어차피 뭐 그리고 뷰를 뜯어먹고 살 것이 아니니까. 집은 좀 뷰를 중요하지만 지휘산업센터는 일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예. 직원들이 뷰 좋다고 천장만 찾아보면 안 되잖아.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층이 높다고 해서 분양가 그렇게 높지는 아니죠. 막 매매 가격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분양가는 살짝 높아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라. 그래도 뭐 뷰가 좋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좋죠. 예,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번씩 제조업은 거꾸로다. 이게 차가 들어가기 편해야 된다. 그렇죠. 시간 짧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떴던 입지들이 이제 뭐 봐도 가격이 제일 높은 게 문정동, 성수동. 여기는 뭐 물건도 없고. 물건 지금도 없어요. 보니까 분양가 대비 다 3배씩은 다 올랐더라고요. 3배 정도 올랐죠. 문정동도 그렇고. 그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좀 비싼 지역도 솔직히 뭐 영등포구도 많이 올랐고요. 제가 있었던 당선도 뭐 진짜 물건이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산락해도 살 수도 없어요. 없고 저도 분양도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분양도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이미 다 줄 서 있어. 끝났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 평가했을 때 분양 가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도심의 문정동이나 아니면은 성수동은 많이 올랐지만 영등포나 가산 디지털이나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외곽지도 좀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강남에 오르고 나서 그다음 강북이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흘렀다가 인천으로 오르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로 그런 식으로 많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평가해 그렇죠. 늦었어요. 너무 투자하기 늦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2015년도에 서울 투자를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너무 늦었지 않나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아파트를. 네. 2019년에도 너무 말라서 너무 이제 늦었지 않느냐 이런 소리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파트 시장의 3년 전 시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일반인까지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또 얘기했듯이 투자자의 10%도 진입을 안 한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거기 보면은 아파트의 3년 전 시장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법률안이 나왔어요. 법률안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사고 나서 바로 팔지를 못하도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상정만 됐어요. 예, 그래요. 예. 그걸 예측하는 게 내년 하반기 되면은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통과되고 3개월 후부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그 전에 분양한 것들이 인기가 많을 거고요. 전매가 가능하니까. 아파트랑 똑같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더 인기가 많은 더 것처럼. 인기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내년 상반기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또 두 가지 규제 하나 더 있는 게 서울 도심의 지식산업센터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이제 아파트처럼 서비스 면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확장.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확장이 저기 서비스 면적을 안 줘요. 발코니가 없고요. 노대 형태. 노대 형태가 뭐냐면은 밖에 발코니 뚜껑 없는 거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서비스 면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 그리고 미리 분양한 것들이 인기가 더 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선투자를 하거나 투자 시기가 지식산업센터도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을까. 근데서 이거는 통과됐고요. 아까 전매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측을 내년 하반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다. 이거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야기해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의만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세요. 무조건 여기가 되면 여기도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를 때는 오르고 안 될 때는 안 될 때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법이 있고 규제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람을 주셨고 이게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 통과도 안 됐는데 가정을 하고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걸 구분해야 된다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이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자님 같은 경우는 경매로 시작하셔갖고 아파트 갭 투자, 뭐 분양권,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상가, 지상까지 보면서 계속 땅까지 포함해서 계속 바꾸시잖아요. 바꾸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세 상승장인 상품들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일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바뀌면은 다른 곳으로 또 대체 상품들을 찾는 거잖아요. 투자 상품들을. 그래야죠. 아무튼 나는 부자님의 이런 투자 트렌드를 제가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는 또 아마 다른 콘텐츠 가지고 또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우리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지산 다음에 트렌드가 온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투자할 곳을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고 공부를 했고 내가 했는데요.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아파트가 아닌 택지 있죠. 택지. 주거용 택지도 있을 거고 저 신도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중심 상업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주거의 일반 주택 단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택지가 생기죠. 택지.
택지 분양이죠. 네. 준주거 지역, 주차장 지역, 상업 지역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 할 때 예. 택지들 많이 엄청난 경쟁률로 막 몇천 대 1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야, 요 역시 옛날에는 그 택지 분양할 때는 추첨제로 했어요. 맞아요. 추첨제 요즘은 경쟁 입찰제예요. 그럼 가격이 거의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요. 입찰제예요. 예. 거의 LH나 도시공사에도 땅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첨을 해가지고 추천되면 그러니까 땡큐 했잖아요. 몇천 대를 나왔었잖아. 예. 지금은 원주 기업도시 이런 거 할 때. 입찰제예요. 입찰제. 야, 이놈 나라도 장사하는구나. 장사 엄청 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 비리까지. 장사 엄청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네. 나도 추천 많이 해봤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입찰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입찰제는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높게 써야 이게 되니까. 얼마까지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추첨을 하면은 무조건 추첨되면은 피가 붙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찰제는 높게 써야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투자 활동 응원하고요. 투자하신 다음에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좀 살 때 나 좀 데리고 가. 같이 갑시다. 임장하고 같이. 네,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갖고요. 너무 유쾌하게 지질선센터 투자의 정석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